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멤버스의 김혜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로 벌써 마이데이터가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이데이터의 태생부터 현재까지 경과들을 좀 저희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들은 무엇이고, 또한 한계는 무엇이며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런 마이데이터의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에는 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한두 페이지 정도는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스토리의 빌드업이 필요한 거니까요. 먼저 마이데이터의 출현 배경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마이데이터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렇게 데이터의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정보 주권을 외치는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많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가입자가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그 데이터가 또다시 그 플랫폼에 귀속되면서 그 플랫폼이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런 데이터로 인한 승자 독식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EU에서 GDPR을 통해서 정보 이동권을 규정했죠. 이 정보 이동권이라는 걸 통해서 규정한 거는 이제 이러한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서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이동권을 보장했습니다. 즉 정보 주체가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알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런 자유도를 보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정보 이동권은 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 주체가 자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정보를 특정 정보 처리자한테 다 넘겨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내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자한테 전송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의 이 중에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의 특정 정보 처리자한테 내 정보를 다 넘겨줘, 이런 거는 그런 경우죠. 지메일을 내가 떠나고 싶은데, 새로운 메일 서비스로 가고 싶은데 지메일에 있는 수많은 연락처, 수많은 메일의 히스토리 때문에 지메일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지메일을 떠날 수 있다, 네 정보를 다 넘겨달라고 하면 돼,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된 이것과 관련한 규제는 없고요. 첫 번째 권리, 이렇게 내 정보를 열람하게 해줘는 이번에 개보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권으로 저희가 규정되어서 다운로드권을 통해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저희가 신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의되고, 그 다음에 개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의된 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걸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정보 전송 요구권으로 시작된 마이데이터를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런 금융 마이데이터는 사실 금융 소비자인 고객이 금융회사로부터 나의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전송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통합조회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롯데멤버스라는 회사고요. L포인트를 적립 사용하는 걸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금융업자이고 금감원의 감독기관이고 전자금융업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포인트 업자도 전자금융업자도 정보전송의 의무를 갖고 있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통신회사도 통신의 수민학 관련한 정보들이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전송의 의무를 지고 있죠. 이렇게 모든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정의된 정보 영역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지금 정보를 저희가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의 출현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쟁 구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와 상품 판매, 상품 보유사가 전부 하나였습니다.
예, 여기 시계가 여기 있군요. 예.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이데이터의 영향으로 상품을 만들고 보유하는 회사, 그 다음에 상품 데이터를 보유하는 회사,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비헤이비어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회사,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가시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마켓 파워가 여러 주체들로 분산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금융사, 핀테크들 사이에서 이런 금융 정보들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업자, 그 다음에 비금융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이제는 중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정보들의 비대칭성이 해결되면서 이런 데이터의 분산을 통한 경쟁 구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의 변화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살펴보면 빅테크들의 금융업의 침투가 핀테크들의 금융업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 멤버스에 오기 전에 신한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가장 느리고 보수적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업이 마이데이터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산업보다도 빅테크로부터 챌린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산업보다도 이런 디지털화의 그 푸시를 받았던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데이터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러고 또 리테일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비금융 사업자들의 금융산업으로의 침투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뢰와 접점을 확보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리테일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씩 재편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승자 독식의 시작은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의 가입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개인의 금융 니즈나 소비 스타일까지 점검하시는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의 니즈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추천되고 고객이 그거를 최소한 이제는 비교 분석합니다. 함부로 가입하지 않죠. 창구에서 추천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하시고 검토하고 가입하는 형태가 조금씩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분야가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확대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마이데이터 실적들을 저희가 숫자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올 2월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국민 숫자가 넘어가니까 중복 가입이겠죠. 그러니까 각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I 전송 건수는 어마어마하고요. 저게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인허가를 받은 기관 수는 벌써 한 7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도 또한 있는데요. 이 전 국민의 20대 이상 중에 인지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험률이 한 50%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제가 죄송하게도 지금 출처가 좀 빠졌는데요. 작년 22년 11월 수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관심들이 약간 식어서 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시사점이 아닌가. 조사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시사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빅테크 3사의 그 이 많은 전송량 중에 빅테크 3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송량이 쏠림 현상이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인허가를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돈은 안 되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업권을 반납한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동의하고 뭐 커피 쿠폰을 준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입을 했지만 이러한 데이터에 비해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체감할 만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 체감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일단 부재하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습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익의 한계로 실익이 없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시중은행 임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마이데이터 시작할 때는 마이데이터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안 해도 될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접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눈치 보느라고 서로 못 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접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목소리로 유통은 뭐 하니 많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년 차면 아주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데이터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저는 이 마이데이터의 한계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마이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무언가 차별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도 좋고 이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규제와의 상충 문제, 그리고 기존 데이터하고 결합 이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데이터 활용이 주저되면서 사실상 활용에 제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과 활용이 분리됨으로써 원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그리고 각 사별로 차별적이지 못하고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 같고 저 서비스가 저 서비스 같은 그러한 서비스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중개라는 이름으로 일부 부수 업무들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수익화 모델 또한 만들 길이 없었고요, 한동안은. 그리고 일부 소비자나 일부 업계에 계신 분들은 과거 스크래핑 방식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그렇게 차별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2.0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 2.0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정보가 확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활용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피지의 상세 결제 내역이 제공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되거나 하는 등의 영역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겸용 부수 업무가 좀 더 유연화되고 결합 기준이나 제3자 제공이 조금 더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금융감사가 두려운 기존 금융권이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길은 열렸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조금씩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될 여지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계들이 동의 절차들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면 마이데이터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아직도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 정보 보안과 관련한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대하는 바는 개인화된 마케팅이 조금 더 가능해져서 실질적으로 전통 금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서비스,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아니어도 기존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서 어쨌든 뭐 사업자들이 돈이 되어야 소비자들한테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그 데이터나 그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길이 열려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에 이용해 보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업의 기회들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권이 생겼습니다. 이 다운로드권이 생겼다는 것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면 정책도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송 요구권과 관련한 기본 장치와 기회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우리가 전년형으로 빠르게 마이데이터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더 많이, 더 쌈박하고 더 차별적인 사업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1과 1이 더해져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더해지면 11이 되거나 111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 내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융합이 되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뽑아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각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면 정책 완화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 관리나 고객 정보 관리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고객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활용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얻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제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개인 관점에서의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분석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결정적 클루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를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갔을 때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 거고, 데이터가 독과점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적은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고객을 획득하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출생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는 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복합적인 데이터를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시대에 가장 차별화되는 밑거름은 바로 마이데이터의 확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확산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데이터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이데이터의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이데이터가 산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가 확산의 시작은 어쨌든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킬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유입되고 서비스에 가입되고 그 데이터를 사업자들한테 기꺼이 전송하도록 요구하게 만드는 킬러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킬러 서비스들은 고객한테도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드는 사업자들한테도 돈이 되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그런 차별적 킬러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유입되면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더욱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발전함으로써 고객들한테 다시 차별화된 서비스,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다른 산업을 양산하는 이런 형태로 에코시스템이 점점 발전해야만 마이데이터를 통한 산업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데이터의 네트워크 효과로 마이데이터를 통한 스노우볼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작인 킬러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이러한 킬러 서비스가 만들고 그걸 참여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가치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제공된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득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편하게 그런 가치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나은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끔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셨고요. 엄청난 돈과 노력과 사람과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에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별적 킬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적 데이터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기는 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로 얻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제때의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참여자들한테 가치가 제공되기 위해서는요, 민간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좀 더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벽치고 이 데이터만 사일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지금 정부가 끌고 가 있는 10대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고객의 관심사라든가 산업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묶어서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개인 사업자 대상의 마이데이터라든가 그 커뮤니티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56초 남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다 아시는
그 AI 석학인 앤드류 응이 하신 얘기입니다. 굳이 이분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저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저희가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마이데이터로.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로 우리의 미래를 차별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봅시다. 마이데이터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봅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을 맡게 될 조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1시간 동안 진행될 패널 토론은 좀 전에 키노트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분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 그리고 보유기관 사업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패널 토론을 저희가 기획한 바로는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과 저희 패널 토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편안함을 조금 이끌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눈 마주치 하시면서 인사 한 번만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네, 인사 한 번만 나눠 주시고 네, 어깨도 한 번만 조금 움직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패널 토론에 참여하실 저희 패널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 관점의 의견을 주실 주식회사 솔닥의 기술 영업이사 문홍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이용자 겸 커뮤니티 운영자이신 일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님이신 김미영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이자 데이터 보유기관의 관점으로 의견을 주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신 김주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관련된 작동 시 법률적인 관점에 대해서 자문과 의견을 주실 파나케이아 법률사무소의 최미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와 함께 패널을 이끌어 가실 주무관님이십니다. 네. 저 데이터진흥과 강경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다 수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료 분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키노트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데이터의 1+1은 2가 아니라 11이다라는 게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것처럼 마이데이터의 이점이 무엇이고 이 마이데이터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사업자 관점에서 의견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와 안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회사 소개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솔닥 주식회사는 비대면 진료를 위주로 해서 그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을 벌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 사업자를 대표해서 저희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개인 맞춤형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개인 맞춤형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찾아서 그것을 공급하고 국민들은 그것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이점으로 국민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수익에 그치지 않고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건강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김미영 대표님, 이런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어떤 정책이나 이용하셨을 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일형당뇨병 환우회라는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기조연설에서 금융 관련된 마이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의료 관련된 건데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침 주제가 의료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보다는 좀 더 의료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든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점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일형당뇨라는 질환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굉장히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금융은 그래도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질환에서 봤을 때 저희가 딱히 이용할 만한 그런 서비스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대부분이 의료기기에 기반한 의료기기에 디펜던시가 있는 그냥 의료기기 앱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기기 앱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의료기기들도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만든 의료기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의료기기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데이터들을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앱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워낙 의료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의를 했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유럽의 GDPR을 따른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럽의 GDPR을 따라서 우리 데이터들을 해외 의료기기 서버에다가 올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환자들에게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전송권을 주기는 하는데 전송 기능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개발자 레벨의 서버 API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환자들이 그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뭔가 개발자 레벨의 서버 API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지 아직까지 다운로드 버튼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 입장에선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환우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앱을 활용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운받고 환자들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단캐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환자들의 움직임은 환자들에게 맞춤 아니면 환자들이 충족할 만한 환자들이 정말 가치 있게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금융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제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뱅크샐러드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 보니까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어떤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질환과 관련된 아니면 뭔가 기록이나 검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내 어떤 정보를 어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료 분야는 취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는 이용자이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또 다른 서비스를 또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라는 저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키노트에도 들었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마이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면 효과가 정말 크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아직도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저는, 정신과 의사이긴 한데, 20여 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시 전공하고 주로 그런 쪽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데이터 이런 이 IT 인더스트리 쪽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요.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를 본인은 아까 그 발표에도 키노트 발표에도 있었지만 그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현재 마이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전송권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전송권은 나를 거쳐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내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나 그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내 데이터, 내 영수증 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전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아주 의미가 또는 그 포맷이 그 시멘틱스와 신텍스가 다 정리가 되고 전달이 돼도 어렵거든요. 문해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글자를 만들어도 문자를 이해하는 데까지 문맹이 없어지고 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우리나라는 한글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금융과 의료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금융이 가장 먼저 됐고요. 의료가 가장 마지막에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데이터가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비대칭성도 제일 강하고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다가 조금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아까 키노트 해주시는 내용에 조금 더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원래 그 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부터. 가장 뿌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근데 세금을 걷는 이제 왕이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자꾸 되니까 로크에 의해서 이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금융 다음에 금융이 사실은 가치를 정보로 환산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개개인의 데이터가 정보로 환산돼야 되는데 돈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사실은 이권 분립처럼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누가 정하고 누가 실행하느냐에 대한 아예 큰 거버넌스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한국이 그 단계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송권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제약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대표님 좀 전에도 어떤 활용에 대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이런 점들은 더 아쉽더라, 힘들더라, 이런 것들은 불편하더라라는 것에 대한 한계점 또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가 있으면 환자들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궁금할 때 들어가서 막 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환자들은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병원이라고 해도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면 사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질환을 나을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나서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서비스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들 역시도 그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그 의료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왜 이게 잘 이용되지 않나라는 거 이전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환자 스스로가 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의 가치를 상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내 데이터에 특히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의료 데이터의 주인이 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체인 것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환우에 얼마 전에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관련 글들을 약간 기고처럼 몇 개 썼는데 저희 이제 환우회 분들이 댓글을 다신 걸 보니까 그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의 인식조차 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데이터를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조차도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는 이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구조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고 병원 역시도 뭐 환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환자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아까 뭐 독점이나 굉장히 그 데이터를 가진 그런 기관에 굉장히 큰 힘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의료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에서도 굉장히 먼저 선점해서 이제 그 의료기기를 판매했던 곳이 업계에서는 갑오브 갑이다라고 해서 그게 마치 환자들의 데이터가 자기 데이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어떤 가치나 이점은 명확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들이나 어떤 병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걸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아까 이걸 하려면 이익 구조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익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익 구조가 나오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의료 분야에서 물론 의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가치와 이런 이점보다는 어쨌든 이익을 기반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제1당뇨병 환우회시잖아요. 당뇨병이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자기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 양을 재고 그거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라고 어린애인 아이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프랙티스인데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의료 행위에 들어가요. 이해 가세요? 자기 환자가 자기 주사로 자기 피를 채우라고요.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원래 병원에서 하게 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의료기관이 보수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뇨병 환자가 되면 하루에 몇 번 어린아이가 특히 집에서 체열을 하고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걸 병원에 와서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학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당뇨병 환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피를 뽑아서 혈당량을 보고 그거에 따라 인슐린의 양을 조절해서 스스로 하게끔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해온 분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뭐 의료행위가 됐던 뭐 주사를 놓든 피를 보든 간에 본인한테 필요하고 본인한테 중요한 것들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 정보가 최근에 이제 CGM이라는 Continuous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계가 나와서 조금 달라진 거죠. 예전엔 체열을 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그걸 제공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떤 결정을 환자가 내려서 환자의 생명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환자 스스로 하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아니면 당뇨병 환자 다 입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 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 이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까지 다 제공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그 위에서 마치 이게 기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공해서 그걸 의사가 도와주든 환자가 도와주든 회사가 도와주든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제일 좋은 모델이라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세요. 예, 추가로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또 당뇨나 이런 특정 질환이 아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진료라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과라든가 이런 범용적인 그런 진료 관련해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나의 건강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 붙어 있는 그 어플을 저도 처음에 다운로드를 작년에 받아봤을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먹은 약이나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에 대한 정보는 다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현재 지금 약 900여 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차 의료기관이 한 몇백 개, 한 7, 800개 된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1차 의료기관이 약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굉장히 극소수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차 의료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의 어떤 한계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어떤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기관들이 이용하시는 EMR, 또 약국 EMR, 또 개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PHR 시스템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거기서도 EMR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도 여러 사업자들이 EMR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디는 클라우드 EMR, 어디는 설치형 EMR,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당장의 의료기관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료인들의 인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 주변에도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쭤보면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니면은 그 보건의료원에서 받고 있으니 그것을 좀 계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기관이 아니면 또 상급 종합병원이랑 연동돼서 같이 오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을 지금 받아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허들들로 인해서 1차 의료기관들이 좀 많이 없어서, 현재 지금 1차 의료기관이 뭐 한 2만 개 붙어 있다고 해도 저희 같은 업체한테 지금 당장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 나의 건강기록 데이터들을 연동해 주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향후 1년 뒤든 2년 뒤든 그 라이센스에 대한 지침이 이제 나오고 그걸 준수해서 저희가 붙였을 때도 1차 의료기관 수가 뭐 몇천 개밖에 안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비대면 진료를 볼 때 그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평등 문제에서 좀 격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내가 당장 죽겠는데 그것만 극복이 되면 저희는 끝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나 환우분들을 포함해서 단순하게 어떤 건강적인 것만 극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또는 사용자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저희가 시점을 둘 수 있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자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는 거는 아직은 그래도 시스템에 대한 연계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이 마이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장애, 허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같아도 당장 내 번호가,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예상되는 한계점 그리고 개정에 관련된 기대 효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보 주체의 주권이라는 의미가 되게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측면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이나 뭐 약사법이나 뭐 생명윤리법이나 이런 다양한 보건 관련 법률의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뭐 지금 아직 뭐 작년에 전속요구권이 이제 법에 들어왔지만 시행령이 아직 시행 전이거든요. 지금 개정안이 나와서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그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발전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로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면 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동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을 추진하면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행령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로 자문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뭐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뭐 AI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제가 자문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 과정에서 이게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행위에 또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부분 다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제공해야 되는 한계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건의료 쪽 분야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늦게 뭔가 마이데이터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과 그 이후에 이제 개보위에서 고시 제정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정말 이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좀 전망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내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 근데 그게 위법을 하지 않고 적절한 바람직한 범위 안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한계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오늘 미더의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자생적인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지 저희 김주환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마이 헬스웨이인가요? 플랫폼으로 하는 건데 뭐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요. 어려움 많이 그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걱정되는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톨게이트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이데이터를
자, 의료에서 정보는요, 사실은 2000년 7월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법안에 의해서 환자가 자기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주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때 복사해서 가시고 그러잖아요. 현재. 단지 그 복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복사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가서 복사해 가세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복사해서 가지고 와도 저희가 그걸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죠. 첫째, 보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내가 봤으니까. 모르고 진료했으면, 환자한테 물어보고 진료했으면 내가 물어보고 아는 한에서 진료하고 책임지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숙지한 다음에 했다? 그걸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CD까지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켜보고 가져가시라고 돌려줘요. 조금 농담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CD를 우리 시스템에 저장하려면 저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저장하는 순간 모든 법적인 책임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내 데이터를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다 복사해 놓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중앙 관리자가 지배하게 하시겠습니까? 중앙 서버에? 예,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얘기의 종착점은 본인한테 줄 수밖에 없고요. 줄 때 포맷과, 그러니까 신텍스와 시멘틱스가 전달되도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골은 그렇고요. 현재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빅테크의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느냐의 관점으로 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할 거냐, 정부가 할 거냐, 뭐 병원이 할 거냐. 이건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겠지만 정보 주체의 통제권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되는 것을 통지받을 권리와 같은 사실은 잘 알려진 개인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어렵죠. 지금 기본적인 요소들이 안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 데이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딱 제공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데이터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만든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주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사용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유즈 케이스들이 실질적인 활용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브리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마이데이터의 가장 난제 중에 하나고 그것들 현재 문제는 개개인이 그걸 다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개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의 시간도 없고 생업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개개인의 권익을 돌보는 어떠한 조합이면 조합, 단체면 단체, 회사면 회사, 기구면 기구, 무엇이 됐던 그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정보라도 좋고요. 맡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게 돼서 신뢰할 수 있고 환자 군별로 구성되고 일종의 조합 같은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버넌스까지 갖춰진 플랫폼이라면 용도에 따라 예를 들면 제일 당뇨병 환자군을 위한 그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나로 믿고 올려라. 한 10년 후에 사용될지 내일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신뢰의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유용성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장벽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단순히 IT 인프라스트럭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실제 사례를 만드는 그게 또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큰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을 주셔야 됩니다. 의료는 특히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러면서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조선일보로 기억하는데 국민들 서베이를 했습니다. 96년 결과예요. IT가 발전되면은 우리 산업이나 생활에 어디에 활용되면 제일 좋겠느냐, IT를. 1순위가 의료예요, 그때도. 왜 의료가 그만큼 불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안 갈 수가 없는데 가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뭔가 해주고 그렇죠. 어렵잖아요. 근데 97년에 그랬는데 지금도 IT가 이제는 우리나라 IT화 됐지 않습니까? 정보화 됐는데 의료가 제일 늦잖아요.
근데 또 마이데이터 나와도 1번이 의료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고민이니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된 것처럼 뭐 비대면도 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프라가 그렇게 뚝딱 만들어서 되는 것보다는 정말 실용적인 예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조합 이런 어떤 집단이 주체가 되는 플랫폼 요거과 그리고 그다음에 신뢰,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김미영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의 운영자이기시도 하니까 이런 신뢰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해 볼 때, 환자의 어떤 사용자 경험, 아니면 투병 경험, 아니면 환자들이 생성한 흔히 말하는 이제 PGHD라고 하는 환자 생성 데이터들과 병원에서 내가 검진받고 내가 진료받았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나의 마이 데이터를 내가 모은 수집한 데이터들을 병원 진료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의료진들이 단편적으로 특정 뭔가 의료기기라든지 서비스에 딱 디펜던시 있게 그걸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의료 데이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환자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어떤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좀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환자들이 생성한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저희는 진짜 많이 수집이 되거든요. 뭐 5분에 한 번씩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병원 EMR에 완전히 통합한다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플랫폼을 두고 그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의료진들이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이 환자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환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커뮤니티 환자 단체 주도로 모으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일반 사기업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한테 이제 오시기도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 데이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그런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영세하거나 뭐 아니면 좀 뭔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은 업체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공의 개념, 사실 공공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공공의 개념이라든지 좀 믿을 만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그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데이터 안에서 환자들이 내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기고 싶다, 이쪽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환자 입장에선 가능하고,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마이데이터의 어떤 이용과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언론에서는 환자단체도 시민단체 아니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질환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는 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의견이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아까 김혜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킬러 서비스를 하나 환자 입장에서 정말 가치 있고 유용하다라는 어떤 서비스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그 킬러 서비스의 주체가 저희 질환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나와서 이 질환은 이런 모델로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런 플랫폼들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이제 문홍석 이사님께 예. 이제
지금 김주환 교수님과 이제 김미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커뮤니티 중심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오늘 주제와 같은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비대면 진료라는 게 현재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솔루션을 사례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지자체 전국에 있는 226개 이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소재에 있는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면은 요양원 그리고 주 야간 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입소에 계시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고동불편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비대면 진료가 초진부터 약 배송까지 다 자유롭게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송영으로 이제 입소하시고 또 이제 오후에는 다시 오시고 요양 같은 데는 계속해서 입주해 계시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물리적인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도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어떤 어르신들을 조력하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의 어떤 운영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시설장들이나 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좀 디지털을 조력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디지털을 조력해서 지역 원래 가던 단골 어르신 그 의원하고 디지털로 폐쇄적으로 연결이 돼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약도 편하게 뭐 카카오킥이나 뭐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서 어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과중도 매우 좀 많이 줄였고 또 어르신도 2시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어떤 지방으로 갈수록 또 의원들 쏠림 현상이 강해서 가던 의원들만 가셔서 1시간 넘게 또 요양보호사랑 낙상 방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 계시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바로 시설에서 편안하게 진료 보시고 약을 받아 보셔서 그런 병원에 갈 일이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니고 뭐 2번 뭐 대면 진료하고 1번 비대면 진료하고 루틴하게 약 받는 것들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커뮤니티 공동체의 어떤 각 주체별로 어떤 리워드를 줘서 그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와 또 의료 어떤 체계의 그런 구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공유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지자체들 대상으로 영업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보호자인 자녀가 비대면 진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우리 어머니를 단골 의원에 모시고 가야지 진료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비대면 진료를 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장들이나 요양원장들을 잘 설득하면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의사결정권자는 보호자들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 그게 뭐 7번의 답변 6번 질문의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7번이겠네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체계로 구축한 게 이번에 올해 초에 나이파에서 과제를 수주했는데요. 주제가 생성형 AI 기반의 취약계층 가족 맞춤형 건강관리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보고 나면 보호자들이 우리 엄마 오늘 뭐 봤네 하고 이 데이터는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데이터들을 생성형 AI에 활용을 해서 개인 맞춤형의 어떤 건강관리 큐레이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질문하면 그 답변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생성형 AI 기반으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고요. 그런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말씀하신 커뮤니티 동호회 그쪽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또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대답하신 대답과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저희 최미연 변호사님께 이런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된 뭐 법이나 제도적으로 혹시 정비되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지 아니면 혹시
사업자나 뭐 병원이나 해서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별히 좀 다른 법이 뭐 적용이 돼야 된다든지 뭐 다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장점이 이제 사실 이게 좀 실제로 우리 실지 생활에서 이게 잘 퍼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신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이 얼마만큼 지켜지느냐, 이게 얼마나 담보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좀 혁신적인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이제 생각하시는 회사들은 좀 생각보다 작은 영세한 이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환자들, 이제 저희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니까 대부분 환자나 뭐 건강인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관리가 되겠죠.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법이 당연히 뭐 받쳐줘야겠지만 그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제 생각해내는 기업들이 얼마나 그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유출이나 이게 뭐 권한이 없는 사람의 열람을 얼마나 잘 막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또 영세하다 보니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의 뭐 조언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법적인 측면의 이런 자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거를 그냥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동의를 받을 때도 이 동의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런 기업들이 법 제도적으로 뭔가 위반 소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커뮤니티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제3의 이제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뭐 지금은 의료를 예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전 분야 아니면 의료 외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열쇠, 핵심 전략 아니면 필수 조건 약간 이런 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일단 김주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 저야 뭐 주로 의료 쪽을 신경을 많이 써왔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로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아까 그 커뮤니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예를 들면 환자를 봐도요. 환자분들은 딱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만성 질환을 가져서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병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와 가지고 의사가 기절할 정도에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다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려는 사람이 있죠. 딱 반반. 숫자도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신경 쓰기 싫고 당신이 다 해줘 하고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아주 가계부도 과도할 정도로 세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분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보를 수집했고 정리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실행을 하는 거는 어떤 책임성과 이런 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단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을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지고 문제는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였죠? 제가 죄송한데 네, 성공 사례를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종류의 질환, 사실은 당뇨병 당뇨병이 제1번 성공 사례예요, 역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과 뭐 여러 가지 기기에 의해서 가능한 세상이 됐고, 그런 질환들이 몇 개가 있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근데 단지 이렇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거죠. 대개 조합의 형식으로, 지금 사실은 당뇨병 환우회가 그 성공 사례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있는 사례가 그러면은 현재 현행의 제도와 법규에서 다 들여다 대보시면요, 현행 제도와 법규에 다 안 맞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기 피를 뽑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지만 내 피를 내가 뽑는데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법이 되죠. 법이라는 게 그걸 다 정확하게 나눌 제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고, 그러므로 사실은 그것을 사례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을 지키면 합법이 되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는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건 지금 우리가 금융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만 금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거치고 뭐 메디치 가문이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그래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은행 체계가 됐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그 다음은 그 화폐가 아닌 데이터를 다루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큰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신뢰를 제공하고 신뢰를 실험할 수 있고 신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해서 그 영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찾아나가고, 실제로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많은 회사들은 어디를 건드리고 있냐면 주로 시장은 굉장히 큰데 사실은 해줄 건 별로 없는 거, 사소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의료 그 데이터를 모으실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젠가 나중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세대나 제3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당장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밸류를 두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바이즈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퍼블릭하게 펀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지금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원이 되고, 성공 사례는 사실 나오면 영세한 기업이라서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거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하나 드리지만, 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데 블록체인 외에는 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돼서 블록체인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테스트용으로만 돌아가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기술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좀 그런 부분은 퍼블릭하게 펀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적인 부분은 당장에 도움이 되는 쪽을 진짜로 찾아서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을 할 때 제가 요즘 두려워하는 질문 창 중에 하나가 동의하시겠습니까? 요거거든요. 내가 이걸 동의를 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사님 궁금합니다. 이제 어쨌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사업자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우려가 되실 텐데, 네. 현재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로 보호가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기술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블록체인 기술과 동형 암호화, 되게 어려운, 이름도 어렵네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데이터를 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뭐 요소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그 공개키 구조인 PKI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그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제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마이데이터 기업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 기업에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을 이 공개키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주인인 이용자는
퍼블릭 키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본인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동의를 하는 순간 그 사업자에게 이제 그 프라이빗 키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프라이빗 키로 그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유변조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보다 안전하게 그것을 보안 체계와 어떤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고 아까 주시던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DID 체계를 구축해서 그 데이터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하시는 전체 주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있던 아이디 체계나 어떤 공인인증서 체계는 중앙화된 서버에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됨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DID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환경에 어떤 내 인증 정보나 개인 정보를 담고, 특히 이 기술의 핵심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내 개인 정보를 담고 그걸로 인증을 하는 형태로 해서 중앙화된 서버에 대한 어떤 그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는 훌륭한 기술이라서 접목을 꼭 고려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뭐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사실상 마켓플레이스 데이터의 그냥 P2P 거래 이런 영역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서 이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뭐 기왕 제안을 해도 된다면 제가 좀 엉뚱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컬럼 쓴 적이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가 됐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본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하는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컴퓨팅하는 계산 파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스마트폰이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똑같은 것을 클라우드상에 본인만이 본인의 키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스마트폰 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이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거고, 보급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은 본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연산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에 그냥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비용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의 한 달에 1,000원도 안 나와요. 사실은 저희가 계산도 해봤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격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그 기본적인 정보 처리와 데이터를 운영하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또는 안전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게 제공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키가 있으면 사실 블록체인도 갈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개인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됐던,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가 됐던, 연산이 됐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프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대한 IT 안에서 계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마 미래에 디지털 시민 기본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주장을 한 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창고에 대한 것도 갑자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자는 그걸 계속해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구조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센티브라고, 이용자 입장의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점,
요거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예. 그 마지막 이제 김주환 교수님께 지금 의료를 예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이제 의료라는 분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공적인 분야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서 어떤 더 파급 효과, 사회나 국가적으로 그런 이점을 저희가 모두가 누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의 장점, 의료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죠. 그게 공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아주 사적이었고요. 근데 의료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관여한다는 거죠. 의료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의료와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의료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의료가 되면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파급 효과는 사실은 저는 인센티브 체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고 하나는 간접적인 건데 의료에서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죠. 금융이라면 뭐 이자를 주든 뭐 이런 거가 되겠고요. 간접적인 건 뭐냐면 이 마이데이터를 내가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생긴 부수적인 사회적인 기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마이데이터가 만약에 잘 관리된다면 그 데이터가 집단적으로 사용돼서 뭐 다음 제너레이션이 됐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의 발전에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바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자신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또는 나의 그 금융을 잘 관리하면 뭐 연금 문제가 덜 생기니까 노후 관리 국가 부담도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인센티브 체계까지 가져야 되죠. 이게 이제 기업하고는 조금 충돌할 수가 있는데 기업은 그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기업이 직접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환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그 자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마이데이터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총체적인 부가가치의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되면 관리할 이유가 생기게 되고 뭐 성실하게 납세 이런 거 열심히 잘 쓰면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 되고 그것이 가장 강한 게 의료와 교육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패널 토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태계 구축이나 자발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저희가 사업을 제공하시는 분,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패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그냥 단순한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 또한 한 번 더 인식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발전되고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견 나눠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함께 경청해주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